차가운 밤 공기가 낡은 옥탑방의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강서연의 뺨을 스쳤다. 한때 대한민국 섬유 산업을 이끌었던 유진그룹의 외동딸이었던 그녀에게 이 혹독한 추위는 낯선 불청객이었다. 벽지 곳곳에 핀 곰팡이 냄새와 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서연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저 아래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 불빛의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서 파티를 즐기던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사업은 정체 모를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집과 차, 그리고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빛과 충격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위협적인 붉은 글씨를 드러낸 채 겹겹이 쌓여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것들을 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낡은 탁자 위에서 진동하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서연의 귓게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병원 원무과입니다. 강 회장님 병원비가 벌써 석 달째 미납 상태입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 나왔다. 애원하는 그녀의 말에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기계처럼 제 할 말만 내뱉고는 전화가 끊겼다. 뚜. 단절된 신호음이 서연의 절망을 비웃는 듯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다. 울음은 사치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어떻게든 해야 했다.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하루 수십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과거의 인맥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손을 내밀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세상의 끝, 벼랑의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옥탑방 아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평소 이 누추한 동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의 창문으로 다가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낡은 빌라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 차는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자아냈다. 차의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깊고 차가운 눈빛. 멀리서 보아도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와 부의 아우라가 서연을 압도했다. 남자는 잠시 건물 전체를 훑어보는 듯 하더니 망설임 없이 입구로 걸어 들어왔다. 공 계단을 오르는 구둣발 소리가 서연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소리는 정확히 그녀의 옥탑방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의 정적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크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단호하고 짧은 소리였다. 강서연 씨, 안에 있는 것 압니다.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낡은 문을 뚫고 들어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누구지 빚쟁이일까 하지만 빚쟁이들이 저런 고급차를 타고 올 리는 없었다. 공포와 의문이 뒤섞인 채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을 노려보았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이 더 시끄러워지겠죠. 협박이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잠금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 남자의 전신이 드러났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사진이나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포식자. 아우라 그룹의 회장 한태준. 그가 왜 여기에 유진그룹이 무너질 때 가장 큰 이득을 본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아우라 그룹이라는 소문이 떠올랐다. 한태준은 좁고 누추한 방안을 경멸의 빛이 스치는 눈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듯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었다.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무너졌을지언정 유진그룹 강 회장의 딸이라는 자존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찾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군. 절망에 빠진 전직 공주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다. 누구? 아니, 무슨 용건이시죠? 한 회장님.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한태준은 대답 대신 안으로 성큼 들어와 낡은 소파에 먼지라도 묻을까 조심하는 기색 없이 앉았다. 그가 앉는 것만으로도 좁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본론부터 말하지. 강서연 씨에게 거래를 제안하러 왔소. 거래라뇨? 제가 회장님과 할 거래가 뭐가 있다고. 아, 있어. 아주 많지. 한태준은 서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선 강 회장의 병원비, 그리고 당신 집안이 남긴 부채 전액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소. 지금 당장이라도. 서연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동아줄인가? 아니면 악마의 유혹인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한태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지. 그는 턱짓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그걸 열어보시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계약서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 뭉치였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서연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결혼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 그대로요. 나와 결혼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지. 기간은 1년. 한태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왜 저입니까? 회장님 같은 분이 원한다면 어떤 여자든. 질문이 많군. 내게 필요한 건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내라는 역할이오. 명망 있던 가문의 딸.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 통제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에 적당한 젊음과 미모. 당신은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는 그녀를 인간이 아닌 목적을 위한 도구 혹은 상품으로 보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말도 안 돼요. 제 인생을 팔라는 겁니까?
절대로 그 절대로라는 단어가 당신 아버지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한태준의 날카로운 반문에 서연은 말을 잃었다. 그는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 병원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통보했다던데. 내가 지금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 아버지는 모든 치료가 중단될 거요. 당신은 평생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뒀다는 죄책감을 안고 이 곰팡 내 나는 방에서 살아가게 되겠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존심,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은 그녀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하나 박탈하고 한태준의 소유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사적인 외출을 할 수 없다. 을은 갑의 대외적인 활동에 반드시 동행해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 기간 동안 을은 갑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할 수 없다. 굴욕적인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한태준은 초조함 없이 마치 사냥감을 지켜보는 포식자처럼 여유롭게 서연을 관찰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사라지고 텅 빈 것처럼 공허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한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현명한 선택이군. 내일 오전 10시 아우라타워 내 사무실로 오시오.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옷을 가볍게 터는 그의 모습에 서연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바스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돌아서는 그를 향해 서연이 말했다. 왜 하필 저였죠? 회장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여자는 세상에 많을 텐데요. 한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건 알 필요 없어. 당신은 그저 계약서에 명시된 당신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면 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옥탑방을 나섰다. 잠시 후 묵직한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골목은 다시 원래의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 들린 계약서가 지옥으로 가는 입장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 마치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맥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내일 그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어떤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서연의 인생은 오늘 밤으로 끝났다. 내일부터는 한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섰다. 옷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낡은 수납 공간에서 그녀는 가장 아끼던 그리고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차분한 네이비 색상의 실크 원피스는 한때 그녀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주인의 수척해진 몸 위에서 어색하게 겉돌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경멸하듯 혹은 애써 다독이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마지막 자존심이야. 강서연,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마치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곧 그 평범함마저 허락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터였다. 버스에서 내리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아우라 타워.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한태준이라는 남자의 야망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탑이었다. 빌딩의 유리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평범한 사람들의 접근을 거부하는 차가운 경고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고 오직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의 공기는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며 인간적인 옹이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부 같은 느낌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신분을 밝히자 직원은 이미 연락을 받았다는 듯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그녀를 최상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숫자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며 서연은 마치 지상에서 점점 멀어져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로 보이는 한 여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걷는 동안 서연은 단 한 명의 다른 직원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된 오직 한태준만을 위한 왕국이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육중한 원목 문 앞에서 비서가 멈춰 서서 노크를 했다.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어제 그 누추한 옥탑방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공간 안으로 발을 들였다. 사무실은 광활하다고 느껴질 만큼 넓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한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도시의 왕좌에 앉은 군주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늦지 않았군. 한태준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앉으시오. 그가 턱짓으로 책상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로봇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어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계약서입니다. 주요 조항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계약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확히 1년 후에 종료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강서연 씨는 한태준 회장님의 법적 배우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식 석상 동행,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 그리고 부부로서의 내밀한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내밀한 의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굴욕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한태준 회장님께 귀속되며 계약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위반할 시 지원된 모든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치료 지원 역시 즉시 중단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이 흘러나왔다.
모든 조항이 그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 한태준은 그제야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마지막 발버둥을 지켜보는 듯한 조롱기를 띠고 있었다. 후회할 기회는 아직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절하고 나가도 좋소. 물론 그 이후의 결과는 온전히 당신이 감당해야겠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닌 그녀의 절망을 확인하고 즐기는 잔인한 유희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미한 숨을 내쉬며 오직 그녀만을 의지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의 모든 망설임과 감정을 지워버렸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내민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을 강서연이라고 적힌 이름 옆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회획이 그녀의 과거와 자유를 지워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마지막 글자를 완성하고 준비해온 인감을 찍는 순간 서연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한태준의 비서가 들어와 그의 계좌에서 병원과 채권단으로 거액의 돈이 이체되었음을 알리는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그는 확인 서류를 서연에게 밀어 보였다. 완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안도감보다는 거대한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다. 아버지의 목숨값을 자신의 인생과 맞바꾼 것이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요. 강서연 씨, 내일부터는 내 집으로 들어와야 할 거요. 준비해 두도록. 한태준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똑똑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태준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익숙한 목소리.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믿을 수 없게도 1년 전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떠나버린 남자, 한민혁이었다. 그는 왜 여기에 그리고 방금 아버지라고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민혁 역시 서연을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죄책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들이 이 타이밍에 나타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왜? 아버지와 함께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과 그녀 앞에 계약서, 그리고 한태준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의 광경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한태준, 한민혁,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이 자리에 앉힌 남자의 진짜 의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왜 하필 나였는가? 어젯밤 그녀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잔인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악랄한 연극이었다. 한태준은 그녀와 민혁의 과거 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에 꿀리려 했던 것이다. 소개가 늦었군. 인사해라. 민혁아, 오늘부터 내 새로운 어머니다. 한태준이 던진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잔인한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어머니, 라니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힘없이 잦아들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배신감과 굴욕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한태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증오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당신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알고 있었다면 계약은 이미 끝났소. 이제 와서 물을 순 없지. 한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서연은 민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과거에 그가 보여주었던 비겁함과 나약함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지난 사랑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태준을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웃음으로 번졌다. 그 웃음소리는 절망이나 광기가 아닌 기묘한 결의의 찬소리였다. 좋아요, 한 회장님. 당신이 이 게임의 규칙을 정했군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두 남자를 차갑게 훑어본 후 꿉꿉하게 등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우라타워를 나온 강서연은 텅 빈 인형처럼 버스에 몸을 싣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백지 상태였다. 한민혁,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에게 첫 번째 절망을 안겨준 남자. 그가 한태준의 아들이었다니. 그들의 이별이, 유진그룹의 몰락이, 그리고 지금 그녀가 처한 이 끔찍한 상황이 모두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맞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어김없이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그녀의 유일한 짐가방을 트렁크에 실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흔적이 남은 좁은 방을 돌아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그녀의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시간과도 작별을 고해야 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부촌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듯 했다. 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자 현대적이면서도 고압적인 디자인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예술품이나 요새에 가까웠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과 여러 명의 사용인들이 현관 앞에 도열하여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오직 훈련된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저는 이 집의 집사 김현석입니다. 사모님. 그 이질적인 호칭이 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집사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추상화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이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황금빛 감옥이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의 방을 2층 마스터 룸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그녀의 옥탑방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다. 방 한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최고급 가구들이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의 문을 열자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거대한 공간 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온갖 명품 옷과 구두, 가방, 그리고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최고급 백화점의 쇼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화려함 속에서 한태준의 의도를 읽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과거의 강서연을 지우고 아우라 그룹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위한 의상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성마저 자신의 통제에 두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드레스룸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저택에 입성한 후 첫 식사가 준비되었다. 거대한 식당의 긴 테이블 양끝에 한태준과 서연이 앉았고 그들 사이의 먼 거리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민혁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음식이 코스별로 나왔지만 서연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침묵을 깬 것은 한태준이었다. 내일 저녁 VVIP 자선 파티가 있다. 내 아내로서 당신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자리야. 그는 음식을 씹으며 무심하게 통보했다. 드레스룸에 준비된 것들 중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걸로 골라 입도록. 내 옆에서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당신의 역할은 내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트로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시리리. 대답.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감정을 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한태준은 만족한 듯했다. 그는 그녀의 영혼까지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생각했다. 트로피라고 좋아. 당신의 그 완벽한 진열장을 어떻게 박살내줄지 기대해요.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서연을 누군가 뒤에서 붙잡았다. 돌아보자. 죄책감과 혼란으로 일그러진 한민혁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낮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듯 보였다. 서연아, 아니, 사모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택의 후원에 있는 작은 온실로 그녀를 이끌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정말 몰랐어. 아버지가 너를 이런 식으로. 민혁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너랑 헤어진 건 그때 우리 집안 상황이 너무 안 좋았고 아버지가 유진 그룹과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압박하셨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힘이 없었어. 미안하다. 서연은 그의 구차한 변명을 말없이 들었다. 과거였다면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어떤 파문도 일지 않는 얼어붙은 호수와 같았다. 그래서 서연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한민혁 씨, 서연아. 제발, 우린 사랑했잖아. 내가 어떻게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이 결혼, 사랑. 서연은 그의 말을 비웃음으로 끊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었나. 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내 손을 가장 먼저 놓아버린 게 당신이야.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유진그룹의 후계자라는 내 배경을 사랑했겠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두려운 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당신 아버지겠지. 안 그래?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나는 정말 너를 그 입 다물어. 이제 와서 당신의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서연은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똑똑히 들어. 한민혁 씨, 이제 나는 당신 아버지의 아내야. 당신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선 넘지 마. 당신의 그 나약하고 이기적인 감정. 나한테는 역겨울 뿐이니까. 그녀는 싸늘한 말을 내뱉고는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민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이제 완벽한 끝을 맺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계획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저 한태준의 또 다른 약점일 뿐이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섰다. 유리창에는 화려한 방의 모습과 그 안에 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초라했던 옥탑방의 강서연은 이제 없었다. 대신 값비싼 실내복을 입고 있지만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황금빛 감옥에서 수동적인 희생자로 남아있으면 결국 한태준의 의도대로 천천히 질식해 죽게 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해서는 싸워야 했다. 힘으로 그를 이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의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더 교활하게, 더 은밀하게, 더 치밀하게. 그녀는 한태준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기는 유진그룹의 딸로서 어깨너머로 배운 경영 지식, 상류층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통찰력,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함이었다.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서연, 너는 이제부터 그냥 강서연이 아니야. 너는 한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박힌 독이 든 칼날이야. 결심을 굳힌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감옥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그녀의 전략 사령부였다.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 저녁, 강서연은 한태준의 지시대로 드레스룸에 있는 수많은 옷들 중 하나를 골랐다. 그녀의 선택은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는 짙은 에메랄드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재단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옷이었다. 그녀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의 손길을 무표정하게 받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점차 완성되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고고함. 그것은 한태준이 원하는 트로피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서연이 선택한 가본이기도 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폭죽처럼 터졌다. 한태준은 익숙하다는 듯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보호라기보다는 소유권 주장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의도에 맞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익숙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회장 내부는 대한민국의 권력과 불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벌 총수, 유력 정치인, 유명 예술가들, 그들은 서로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보내며 보이지 않는 칼날을 주고받았다. 과거 서연의 아버지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아버지를 따르던 이들 중 몇몇은 이제 한태준의 옆에서 더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 위선적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며 모든 얼굴과 대화를 기억 속에 새겼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안주인 되시는 분이시군요. 말씀대로 대단한 미인이십니다. 회장님, 허허, 과찬이십니다. 제 복이죠. 한태준은 서연을 하나의 전리품처럼 소개했고 사람들은 그의 권력에 아첨하며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평가의 미소로 화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날카로운 분석을 멈추지 않았다. 저 사람의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 한태준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의 약점은 무엇일까?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사교기의 꽃이 아니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였다. 한태준이 유력 정치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서연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인적이 드문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바로 그때 테라스 한쪽 구석에서 나누는 남자들의 대화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다른 이에게 들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번 평택개발 건 정말 아우라 그룹의 솜씨는 무섭다니까. 그렇게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주워 담을 줄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중소섬유공장 하나가 귀신같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섬유공장. 유진그룹의 자회사였던 그곳 말인가. 유진이 무너지기 직전에 가장 먼저 넘어갔던. 운도 지지리도 없지.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운을 그렇게 만든 건지. 어쨌든 그 덕에 아우라 그룹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게 됐으니 우리도 그 떡고물이라도 잘 받아먹어야죠. 허허, 평택, 섬유공장, 유진그룹 자회사.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남자들이 언급한 그 공장은 유진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곳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과 해외 바이어의 계약 파기, 그리고 연이은 악재로 인해 결국 회사를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모든 것이 불운과 경영 실패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저들의 대화는 그 모든 것이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진의 숨통을 끊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했다면,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한태준이라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끔찍한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파티의 화려한 불빛과 음악 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지고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향한 갈증만이 남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태준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주 잘했어. 내 기대 이상이야.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행동하도록.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평택공장과 아버지의 좌절하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파헤쳐야 할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사용인들이 잠든 깊은 새벽,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의 목표는 1층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한태준의 개인 서재였다. 낮에 집사가 잠시 문을 열어두었을 때 보았던 그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만 같은 공간이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허술한 곳에 단서를 남기지. 그녀는 집안의 구조를 떠올리며 비상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재 문 위, 장식용 액자 뒤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재 안은 묵직한 가죽과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거대한 책상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 모든 것이 한태준이라는 남자의 권위와 지성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없었다. 언제 그가 나타날지 몰랐다. 그녀는 곧장 책상으로 다가갔다. 컴퓨터는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그가 최근에 검토하던 것으로 보이는 몇몇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대부분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투자 보고서였다. 서연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보았던 기억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서류들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페이지에 멈췄다. 평택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수익성 분석 보고서, 그 보고서의 부록, 투자구조 분석 파트에 그녀의 눈을 사로잡는 이름이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 현황. 그중 블루웨이브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가 눈에 띄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회사는 평택 부지 인수 과정에서 컨설팅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아갔다. 서연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딸로서 보고 들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 혹은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컸다. 그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미친 듯이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블루웨이브의 대표 이사 이름. 윤정훈. 그 이름은 서연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과거 유진그룹의 재무팀장이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기 직전 갑자기 사임하고 자취를 감췄던 인물이었다. 아버지는 그의 배신에 크게 상심했었다. 그런데 그가 한태준의 페이퍼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태준은 윤정훈을 매수해 유진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 뒤 가장 취약한 자회사부터 공격해 연쇄 부도를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 이익을 고스란히 빼돌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장 논리에 의해 도태된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부하와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공모에 의해 처참하게 사냥당한 것이었다. 서연은 서류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슬픔보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잠식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해당 페이지들을 촬영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태준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그의 오만한 제국을 바로 이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한태준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심장에 독이 든 칼을 품은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글거리던 증오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그 위를 완벽한 순종과 우아함이라는 가면이 덮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태준의 아침 식사를 직접 챙겼고 그가 좋아하는 원두를 기억해 커피를 내렸으며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변화에 놀랐지만 곧 그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익숙해졌다. 서연은 집안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흠잡을 데 없는 안주인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태준은 그녀의 변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그는 서슬 퍼런 반항심을 드러내던 여자가
이토록 쉽게 굴복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그의 사업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의 건강과 기분,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만을 챙겼다. 그녀는 한태준이라는 남자를 남편으로서 섬기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난초를 서재에 새로 드렸습니다. 잠시 머리 식히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고 그녀의 행동에는 계산된 배려가 넘쳤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한태준은 마침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연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었고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경계심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서연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한태준의 그림자이자 모든 비밀의 문지기인 최 비서였다. 서연은 어느 날 오후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들고 아우라타워를 방문했다. 회장 집무실 앞을 지키는 비서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사모님의 방문에 긴장했지만 서연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대했다. 회장님께서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잠시 쉬실 때 드시라고 좀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함께 드세요. 그녀는 최 비서에게 가장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최 실장님, 그렇죠. 남편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충성심 강한 최 비서는 남편이라는 단어와 서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딱딱한 표정을 조금 풀었다. 그는 평생 한태준을 보좌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안주인은 처음이었다. 과찬이십니다. 사모님,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남편을 잘 보필하려면 실장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서연은 스스로를 낮추고 그를 존중함으로써 최 비서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 후로도 그녀는 종종 회사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비서실 직원들도 회장님의 사적인 심부름을 하거나 조용히 잡지를 읽으며 남편을 기다릴 뿐인 그녀의 모습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그들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러는 동안 서연의 눈과 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최 비서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의 제목을 곁눈질로 확인했고 그의 통화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며 회장실을 드나드는 방문객들의 서열과 관계를 파악했다. 그녀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짜 맞추며 한태준 제국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녀의 또 다른 정보원은 한민혁이었다. 온실에서의 냉정한 대화 이후 민혁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서연은 그런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을 연기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에서 마주친 민혁에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그녀의 의외의 말에 민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 보여요. 나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그날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사실 민혁 씨도 피해자인데 모든 건 당신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고 당신은 그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겠죠. 그녀의 이해심 어린 태도에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선을 그었다.
그 선은 오히려 민혁을 더 애타게 만들었다. 가끔 궁금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택 공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혹시 뭔가 들은 것 없어요? 아우라 그룹이 그 부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혹시 윤정훈 팀장님 같은 분의 이름이라도.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순진한 궁금증인 양 질문을 던졌다. 윤정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민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윤, 팀장 잘 모르겠어. 아버지는 회사 일은 나한테 잘 말씀 안 해주셔서.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화제를 돌렸다. 그의 서투른 반응은 그 자체가 답이었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거나 최소한 그 이름이 아버지의 금기어라는 사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끼는 던져졌고 그녀는 그의 죄책감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서연의 완벽한 연기는 한태준마저 속여 넘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에 만족하며 그녀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장식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관련 서류들을 저택의 거실 테이블에 늘어놓고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연에 대한 마지막 시험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들고 조용히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아우라 그룹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그녀는 차를 내려놓으며 서류 쪽으로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한태준의 피로를 걱정하는 것에만 있는 듯 보였다.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해. 한태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서류에 관심을 보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연기는 물거품이 될 터였다. 네. 그럼 방해되지 않게 저쪽에서 조용히 책 읽고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서연은 소파 한쪽에 앉아 두꺼운 고전소설을 펼쳐들었다. 그녀는 책에 완전히 몰입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 신경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과 한태준의 기척에 쏠려 있었다. 숨막히는 심리전이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을 시험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의심을 잠재워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한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고요한 얼굴, 규칙적인 숨소리.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한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불씨가 사그라들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길들여졌다고,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완전히 믿게 되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사라진 후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잠에서 깬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면은 성공했다. 포식자는 마침내 자신의 곁에 있는 먹잇감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었다. 이제 그녀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복수를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꾸며졌다. 서연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가장 위험하게 무르익고 있었다. 한태준의 경계심이 허물어진 틈을 타 강서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안주인으로서 저택을 관리하고 사교 활동에 참여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방은 거대한 작전 본부로 변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촬영해온
블루웨이브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윤정훈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은 거의 없었고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한태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고 유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알며 무엇보다 아버지를 향한 충성심이 남아있는 사람. 며칠간의 고민 끝에 서연은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박민준 이사. 그는 강직한 성품으로 아버지의 가장 큰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유진그룹이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당시 그는 회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인수를 반대하다가 경영난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었다. 한태준이 심어놓은 내부의 적. 윤정훈이 그의 해임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임 후 그는 업계를 떠나 행방이 묘연했다. 서연은 과거 아버지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 행동은 한태준의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저택의 사용인 중 한 명에게 값비싼 선물을 하며 환심을 산 뒤 오래전 은사님을 찾고 싶은데 흥신소는 믿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아는 분 통해 조용히 사람 하나만 찾아봐 줄 수 있을까요? 라며 부탁했다. 돈과 친절함에 매수된 사용인은 며칠 만에 박민준 이사가 현재 작은 도시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다. 서연은 한태준에게 오랜만에 친하게 지내던 갤러리 관장님을 만나고 싶어요. 바람도 쐴 겸 혼자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완전히 신뢰를 보낸 한태준은 흔쾌히 허락하며 운전기사를 붙여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약속 장소인 갤러리에서 시간을 보낸 뒤 운전기사에게 근처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사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며 따돌리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박민준의 가게는 시장 골목 구석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다. 화려했던 대기업 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초췌한 중년 남성이 그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맞았다. 누구신지? 이사님, 저 서연이에요. 강서연.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닌 냉담함과 원망이었다. 이제 와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사모님, 그는 그녀를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으로 부르며 노골적으로 비꼬았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원수의 아내가 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 같은 사람들과 엮일 일은 없으실 텐데요. 오해요. 이사님, 모든 게 오해 회장님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무너뜨린 놈과 결혼해놓고 오해라고요.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당신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사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원수와 결혼했어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블루웨이브와 윤정훈 대표의 이름이 적힌 서류. 그것을 본 박민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윤정훈 그놈이... 네, 한태준은 윤정훈을 매수해서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렸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기업 사냥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 증거를 찾고 있어요. 이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박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회한, 그리고 오랜 충성심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게 문을 닫고 그녀를 안쪽 자리로 이끌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진하시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제니스라고 신소재 섬유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죠. 그것만 성공했으면 유진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핵심 연구원들이 경쟁사로 갑자기 이직하고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자금줄은 막히고 해외 원자재 공급 업체는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증언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아우라그룹의 자회사였을 거예요. 철저히 위장된. 맞습니다. 당시 윤정훈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프로젝트 제니스를 가장 먼저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저는 끝까지 반대했고요. 결국 저는 쫓겨났고 프로젝트는 폐기됐습니다. 얼마 후 놀랍게도 아우라그룹의 한 자회사가 저희가 개발하던 것과 매우 유사한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박민준의 주먹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서연에게 프로젝트 제니스의 비공개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연구소의 위치와 당시 함께 쫓겨났던 핵심 연구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한태준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아가씨, 아니, 사모님, 위험한 일입니다. 한태준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전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이사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서연은 굳은 결의를 보이고 가게를 나섰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생각에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그녀가 박민준의 가게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멀리 주차된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 렌즈로 그들의 모습을 빠짐없이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한태준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오늘 만났다는 갤러리 관장. 잘 지내던가?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서연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래,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 한 달 전에 남편 따라 파리로 이민 갔다고 하던데.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비밀스러운 외출,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빵집은 맛있었나? 다음에 나도 데려가 줘. 어떤 빵을 파는지 궁금하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드러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저택의 담장 너머 어두운 길게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한태준의 눈과 귀가 저 안에 있었다. 가면 놀이는 끝났다. 그는 이제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모든 행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차를 똑바로 노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당신이 나를 감시할수록 당신의 목을 조일 밧줄은 더 빨리 완성될 테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태준의 감시가 시작되자 강서연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낮에는 사교계 인사들과 어울려 쇼핑을 하거나 미술관을 관람했고, 저녁에는 한태준을 위한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를 따라다니는 감시자는 그녀의 모든 동선을 한태준에게 보고했지만 그 보고서에는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서연은 마치 완전히 길들여진 새처럼 화려한 새장 안에서의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다. 그녀는 감시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박민준 이사가 알려준 연구원의 정보를 바로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태준이 가장 바쁜 시기를 기다렸다. 아우라 그룹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될 때 그녀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감시자를 따돌리기 위해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평소처럼 백화점 VIP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은 회원제로 운영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다. 그녀는 감시자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운지 안에서 그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고 싶다며 별도의 룸을 요청했다. 그리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원용 비상 통로를 통해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몇 시간의 자유. 그녀에게는 금쪽 같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으로 박 이사가 알려준 김 박사에게 연락했다.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김 박사는 서연의 연락에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유진그룹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협조를 약속했다. 프로젝트 제니스의 모든 데이터는 연구소 지하에 있는 백업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태준이 기술을 빼돌린 후에도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기술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윤정훈이 유진과 맺었던 독소 조항이 가득한 기술 이전 계약서 원본 한태준은 분명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윤정훈을 통제할 가장 확실한 약점이니까요. 김 박사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백업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한태준의 사무실 금고에 대한 단서를 주었다. 한 회장은 극도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아마도 그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서연에게는 이제 두 개의 목표가 생겼다. 연구소의 백업 서버와 한태준 사무실의 금고. 그녀는 먼저 연구소를 공략하기로 했다. 그녀는 한태준에게 당신 회사가 개발했다는 신소재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당신의 아내로서. 남편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라며 순진한 호기심을 가장해 연구소 방문을 요청했다. 자신의 성과를 뽐내고 싶었던 한태준은 기꺼이 허락했고 직접 그녀를 안내하기로 했다. 연구소에 도착한 서연은 모든 것에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며 한태준의 자만심을 부추겼다. 연구소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동안 그녀는 김 박사가 알려준 서버실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한태준과 연구소장의 시선을 서버실에서 멀어지게 할 사건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머, 저건 뭔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은 연구소 한쪽에 전시된 신소재 샘플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샘플을 만져보는 척하다가 실수로 선반을 쳐서 온갖 시약병들과 샘플들을 바닥으로 쏟아버렸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색색의 연기가 피어올랐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서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한태준과 연구원들은 모두 그녀에게 달려와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동시에 사고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혼란을 틈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와 지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김 박사가 알려준 임시 아이디
카드로 쉽게 열 수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서버실 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는 순간 그녀는 USB를 뽑아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첫 번째 목표는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위험한 호랑이의 아가리 속에 있는 금고였다. 그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또다시 연기해야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아우라 타워를 방문해 최 비서에게 남편에게 드릴 선물을 샀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사무실에 몰래 두고 와도 될까요? 라며 부탁했다. 이미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최 비서는 웃으며 허락했다. 한태준의 사무실에 들어선 서연은 숨겨온 소형 카메라를 그의 책상 위 액자 뒤에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 드나들며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정기적으로 금고를 열어 무언가를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전의 날, 서연은 외부 조력자인 박민준 이사와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녀가 한태준의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박민준은 아우라 그룹의 주력 공장에 폭발물 의심 신고를 했다. 보고를 받은 한태준은 얼굴이 굳어지며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최 비서를 비롯한 비서실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사무실에 홀로 남게 된 서연은 곧장 금고로 향했다. 김 박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그녀는 한태준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관련된 숫자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 창립일, 그의 생일, 아들의 생일, 모두 실패했다. 초조함에 손에 땀이 찼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어쩌면 그의 가장 큰 승리는 무언가를 얻은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파괴한 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다. 유진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된 날짜. 딸까 금고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비밀 장부와 함께 그녀가 찾던 바로 그 서류. 유진그룹 블루 웨이브 기술 이전 계약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정훈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장부도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서연은 미친 듯이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가장 중요한 원본 몇 개를 품속에 챙겼다. 바로 그때였다. 벌컥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분노로 얼굴이 이글거리는 한태준이 서 있었다. 폭발물 소동이 누군가의 거짓 신고였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알아차린 것이다. 그의 시선은 서연과 그녀 뒤에 열려있는 금고에 정확히 꽂혔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평소의 여유와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먹잇감을 눈앞에 둔 맹수의 잔인하고 노골적인 살기가 드러났다.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가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지만 곧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냐. 그 순종적인 얼굴 뒤에 이런 칼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렸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엄청난 악력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서연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이제야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군요. 한태준 회장님,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당신도 별 수 없는 폭력배에 불과했어. 닥쳐.
한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진 듯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의 손이 그녀의 목으로 향하려던 순간 서연은 품속에 숨겼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너무 늦었어. 한태준, 당신이 금고에 숨겨뒀던 모든 증거, 그리고 방금 당신이 내뱉은 협박까지 전부 여기 담겨 있거든.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파일들은 어딘가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어.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한태준의 움직임이 우뚝 멈췄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혼란의 빛이 스쳤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새장 속의 연약한 새가 어느새 자신의 목을 겨누는 독사로 변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 게임은 이제 끝났어. 서연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이 길고 잔인한 싸움의 종결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한태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강서연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택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박민준 이사와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가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 이사는 그녀의 결연한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직감했다. 성공했네. 아가씨, 이제 시작이에요. 이사님, 한태준은 곧 방역에 나설 거예요. 그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터뜨려야 해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한태준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진실이었지만 진실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대 위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바로 사흘 뒤에 열리는 아우라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한 해의 성과를 자축하고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한태준에게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그 자리를 그녀는 그의 가장 치욕스러운 심판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남은 사흘 동안 서연과 박 이사 그리고 그가 모은 과거 유진그룹의 충직한 직원 몇몇은 작은 오피스텔에 모여 밤을 새워가며 마지막 준비를 했다. 서연은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연구소 서버의 데이터, 금고에서 찾아낸 계약서와 비밀 장부, 그리고 한태준의 협박이 담긴 음성 파일을 한 편의 고발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날짜와 숫자, 그리고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통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한태준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박 이사는 믿을 수 있는 언론인 몇몇과 경제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검색에 극비리에 접촉했다. 그는 주주총회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이 터질 것입니다. 현장을 놓치지 마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일부 증거 자료를 흘려 그들이 움직일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 행사가 열리는 호텔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로 북적였다. 한태준은 지난밤의 소동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아우라 그룹의 휘황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어딘가에 숨어 증거를 터뜨릴 것을 예상하고 행사장 주변의 보안을 철저히 강화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평범한 소액주주로 위장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안경을 쓰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 이사와 옛 직원들은 행사장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한 명은 방송 시스템을, 다른 한 명은 전력 시스템을 맡았다. 한태준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그가 새로운 해외 M&A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들의 박수를 유도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장내가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한태준이 당황하여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치는 순간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우라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화면 위로 흰 글씨가 떠올랐다. 진실의 시간, 그리고 곧이어 한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의 사무실에서 서연을 협박하던 바로 그 음성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과 단상 위에 한태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상은 유진그룹의 프로젝트 제니시스가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이었는지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아우라그룹의 위장 자회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구를 방해하고 기술을 탈취했는지를 조목조목 고발했다. 윤정훈의 얼굴과 그가 서명한 이면 계약서, 그리고 그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흘러들어간 블루웨이브의 비밀 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든 증거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다. 당장 꺼. 저 영상 당장 끄란 말이야. 한태준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통제실은 이미 서연의 사람들에게 장악된 후였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사기꾼 내 돈 물어내라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한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그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그리고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안경을 벗고 머리를 풀어내린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했다. 아우라그룹의 안주인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혼란의 중심을 가로질러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막을 틈도 없이 한태준의 옆에 있던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몰락한 유진그룹 강 회장의 딸이자 저기 서 있는 한태준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한태준 회장은 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았으며 심지어 저를 자신의 옆에 두는 것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한태준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년이. 하지만 그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한민혁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치. 이 끔찍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민혁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깊은 슬픔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한태준은 아들의 모습에 더욱 분노했다. 비켜 너까지 나를 배신하는 거냐. 바로 그때 한 기자가 민혁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한민혁 씨, 방금 영상의 내용과 강서연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입니까? 한태준은 아들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라는 듯 필사적인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선택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민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서연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그녀를 비겁하게 버렸던 자신의 과거,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무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침내 눈을 뜨고 마이크를 향해 분명하게 말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는 한태준에게 내려진 최종 사형 선고였다. 아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행사장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한태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하던 한태준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는 조용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아우라 제국은 무너졌다.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아우라 제국의 몰락과 두 얼굴의 회장, 한태준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화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태준의 개인 비리는 물론 그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검은 돈의 흔적까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모른다고 잡아댔고 그의 범죄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 그가 믿었던 권력과 인맥이라는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서연은 박민준 이사가 마련해준 작은 안개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TV 화면 속에서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텅 빈 공허함과 깊은 피로감만이 남았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한태준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과거 자신이 뒤를 봐주던 유력 인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의 면회 요청은 거절당했다. 그는 버려졌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내가 입을 열면 자기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전해 그는 좁은 접견실에서 변호사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위험 대신 패배자의 초조함만이 묻어났다. 변호사는 그저 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세상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철저한 고립과 절망 속에서 한때 제왕으로 군림했던 남자는 허물어진 자신의 제국과 함께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난 서연은 이제 복수가 아닌 재건을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가장 먼저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를 풀었다. 바로 한태준과의 혼인관계였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된 혼인무효소송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혼인의 목적 자체가 불순했고 강압에 의한 계약이었음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판사가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서연은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태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강서연으로 돌아온 것이다. 법적인 자유를 되찾은 그녀는 곧바로 유진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돌입했다. 그녀는 박민준 이사를 비롯한 옛 임직원들을 규합하여 유진그룹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아우라그룹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빼앗긴 프로젝트 제니스의 기술 소유권을 되찾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버지는 여전히 쇠약했지만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한태준과의 만남, 위험했던 잠입,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린 그날까지. 아버지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자랑스러운 딸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유진그룹, 제가 다시 일으켜 쓸게요. 하늘에서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지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무렵 그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다. 한민혁이었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매듭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재회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진 민혁은 더 이상 재벌 3세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평범하고 나약한 한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꺼낸 첫 마디였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나의 비겁함과 나약함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진실을 외면했고 너를 2번이나 버렸어.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오직 뼈저린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분노와 경멸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저 지나간 시간에 대한 희미한 슬픔뿐이었다. 내 사과 받을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혁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건 널 위해서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서야.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과거에 더 이상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그녀는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몫을 책임져야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는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더 이상 누구의 아들로도 누구의 옛 연인으로도 살지 말고.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그에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들의 관계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었다. 고맙다. 그리고 행복해야 해. 민혁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석양이 지는 강변에 홀로 남은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후 그녀의 세상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한태준도, 한민혁도 이제는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1년 후 서울의 번화가, 한때 아우라타워가 도시를 압도하던 거리의 맞은편에 세련된 유리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건물의 입구에는 유진 이노베이션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유진 그룹이 아닌 혁신과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이름이었다. 대표이사실. 강서연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1년 전 복수의 화신처럼 차갑게 불타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온화하지만 강단 있는 리더의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부사장 명패를 단 박민준 이사와 유진그룹의 몰락과 함께 흩어졌다가 그녀의 곁으로 다시 모여든 충직한 인재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 우리가 런칭하는 친환경, 신소재, 에코제니스, 이큐세니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 아버님께서 꿈꾸셨던 기술을 되살리고 동시에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유진의 새로운 철학을 보여주는 첫걸음입니다. 에코제니스는 한태준에게 빼앗겼던 프로젝트 제니스를 되찾아 서연의 윤리경영 철학을 더해 새롭게 탄생시킨 기술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의 재건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워 되찾은 정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이 변했다. 한태준은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의 제국이었던 아우라 그룹은 여러 개로 쪼개져 매각되었고 아우라라는 이름은 탐욕과 몰락의 대명사가 되었다. 한민혁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며 회사의 남은 자산을 정리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은 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조용한 속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다. 서연의 아버지는 딸이 회사를 되찾는 모습을 지켜본 후 몇 달 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임종의 순간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나 회한 대신 깊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슬펐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서연은 법정 싸움에서 얻어낸 막대한 배상금을 이용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무리한 사업 확장 대신 내실을 다졌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한태준과 정반대의 길을 걸음으로써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남아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섰다. 1년 전 한태준이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녀가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달랐다. 한태준에게 도시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1년 전 절망의 끝에서 한태준과 마주 앉았던 옥탑방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시련은 그녀를 부서뜨리는 대신 그녀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인함을 일깨웠다. 황금빛 감옥 안에서 그녀는 생존하는 법을 넘어 싸우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잿더미 위에서 스스로 왕관을 쓰고
일어선 여왕이었다. 똑똑. 박민준 부사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사장님, 무슨 일이죠? 오늘 아침 윤정훈 전 팀장이 수감 중에 병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파멸로 이끈 남자. 그의 죽음에 대해 그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과에 따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박민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서연이 과거의 상처와 원한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를 마친 서연은 차를 몰아 한적한 공원 묘지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다발의 하얀 국화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선 그녀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비석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녀는 잔디 위에 조용히 앉아 마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힘들었던 시간들, 외로웠던 싸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도 엄마 곁으로 가셔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유진도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더 강하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한참 동안 묘비 곁을 지키던 그녀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인 후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지 않았다. 오직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는 눈부신 내일을 향해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인생에는 마침내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